는데 조금 늦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활원예하고 반려식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천에서 꽃집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꽃하고 있고요. 꽃하고 살다 보니까 꽃 장사만 할 게 아니라 식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동네에서 식물과 함께 사람들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식물의 생장과 생활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반려식물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어떻게 길러야 잘 기르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사실 오시는 분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도시농업 이야기 좀 잠깐 이렇게 하고 반려식물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협동조합이 올 초에 인천 지하철역에다가 시공했던 수직정원이에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보고만 가면 좋은데 저기서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CCTV 분석해가지고 자꾸 그 다음에 가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뭘 써놨더라고요. 보시기만 하고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혹시 이 꽃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상품이 있습니까? 상품부터 찾습니다. 자본가 냄새가 확 납니다. 힌트? 길가 야생의 산이나 들 길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꽃이 여러 송이가 한 송이가 예, 통꽃이 여러 개가 모여져 있죠. 예. 예? 비름? 질경이는 조금 더 낮고 이렇게 잎이 넓게 이렇게 퍼지죠. 꽃이 한때가 쪼르륵 올라오고 나름 꽃이 이쁘죠. 아니요? 안 이쁩니까? 안 이쁘다 그러니까 할 말이 좀 없습니다. 그 도깨비 바늘이라는 잡초예요. 도깨비 바늘? 예. 그거 들러붙는데? 예, 들러붙는 거죠. 들러붙는 거고. 씨앗이 들러붙는 예, 옆에 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씨앗인데 거기 갈고리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들러붙어 가지고 번집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잡초와의 전쟁 얘기하죠. 농사의 방해들은. 잡초는 박멸의 대상이죠. 없애버려야 돼. 아닙니까? 잡초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 함께 살아야 된다. 예, 함께 살아야 되죠. 예, 훌륭하십니다.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는 저기 게으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잡초 함께 살아야 돼요. 뭐야? 지구상에는 50만 종 정도의 식물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인류가 이용하는 식물은 약 3천여 종? 예, 맞아요.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그 재배하고 뭔가 식량을 생산하고 하는 식물은 약 100여 종.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농사 짓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배척하고 쫓아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설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자꾸 깊은 산속으로 높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죠. 유전적 침식이라고 하는데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수년 내에 그 생물의 한 40%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잡초하고 잡초를 키워야 되나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나? 그 70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먼 블로그라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노먼 블로그? 네. 이분이 소노라 64라는 밀을 만들었어요. 밀을 개발했어요. 신품종 다수성, 그 단간 외성 다수성 품종인데 지금 우리가 먹는 밀, 빵밀이라고 보통 부르죠. 밀가루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식량 해결을 하시는 예. 거죠, 그분이. 이 아이의 조상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안진뱅이 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가져갔다가 일본의 달마라는 걸 육성을 해가지고 그 달마를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품종이에요. 식량을 해결했다고 그래서 세계인이 식량을 해결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해요. 그 농사를 짓는 게 수렵과 채취만을 가지고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선 약 2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그래요.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그런데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은 약 6,000명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고 농사에 방해되는 잡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방어해야 돼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된다. 예. 몬산토 같은. 이거 뭐 요 꽃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봤어요. 이거 뭐더라? 아, 많이 봤답니다. 예. 무슨 저 노즈 페리윙클입니다. 노즈 페리윙클. 로즈페리윙클. 예. 채송화 종류 아니에요? 예? 채송화. 채송화. 뭐 길거리에서 채송화 옆에 있는 것들도 봤을 거예요. 여름에 보면은 도로변에 화단에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게 일일초라 그러죠. 예, 일일초. 일일초라는 건 하루에 지고 하루 지고. 예? 일일초는 예. 하루 폈다 하루 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루 피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고 막 이래서 많이. 최근에 각광받는 사실은 신약이 여기서 나왔어요. 백혈병 치료제.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 꽃에 뭐 150여 종의 인돌 알카이드가 있다 그러는데 분리가 된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빈 블라스틴이 뭐고 빈 크리스틴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성분들이 여기서 생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핫한 식물입니다. 세계 최초로 식물에서 추출해서 약을 만드는 페니실린. 예? 페니실린? 곰팡이죠. 예, 더 똑똑하십니다. 탁솔입니다. 예? 탁솔이요. 학설입니까? 탁솔. 탁솔, 네. 탁솔. 더 뒤에 일찍. 그 이전에 있었을 예, 거예요. 예, 그 이전에 탁솔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텍솔, 보통 항암제죠. 항암제로 유방암이죠. 텍솔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나오죠. 주목에서 나오는, 예, 있죠. 그런데 아마 그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계 최초로 이거로 알고 버드나무에서 맞아요. 버드나무 쓸던, 맞습니다. 예, 위 소화제? 예, 뭐 두통, 진통, 아스피린. 물 먹을 때 예. 버드나무 잎. 예, 띄어쓰는 그렇죠. 버드나무에 예, 아스피린이 최초로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신약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효능은 최근 들어서 뭐 새로운 효능들도 막 밝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식물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유한 성분들이 인류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쩌면은 먼 미래에 뭐 빙하가 녹으면은 그 아래 잠자고 있던 수억만 년 된 뭐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다고 그러죠. 코로나보다도 더욱더 코로나보다도 더 그 센 녀석들이 나온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한다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그 성분들도 이런 식물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원예라는 거 한자로 보면은 울타리 원자에 기를 예자예요. 제주 예자라고도 하는데 울타리 안에서 기르고 제주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식물을 가꾸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홀티컬처라 그래가지고 그 밖에서 성 밖에서 농사짓는 어그리컬처와 대별을 해서 구분해서 쓰는데 울타리 안에서 식물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 예전에 인류가 그 자연 속에서 채취하다가 정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는 곳에다가 자연 속에서 있던 씨앗들을 갖다 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먹을 것들을 찾아오고 그러면서 성 안에서 가까운 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초기에는 식량을 해결하고 조달하려고 원예 활동을 시작했죠. 또 감상도 했었죠. 밖에서 자연에서 보던 많은 것들을 보려고 그런 원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폼페이 유적에 보면은 아직 거기서 그 시절에도 이 꽃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물 주던 이런 기구들, 이런 화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발견이 된다 그럽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원예 생활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 공간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우리 반려동물은 많이 이야기하죠. 반려동물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려식물 이야기는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잠깐 보다 말고 함께 호흡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난 길러보신 적 있습니까? 난 기르기 어렵다 그러죠. 어려워서 안 길러보죠. 난의 수명이 얼마나 갈까요? 되게 오래 가요. 되게 오래. 얼마나? 1000년? 3년. 3년이 되게 오래입니까? 1000년. 1000년. 아이, 1000년은 학이나 거북이가 1000년 산다고 하지요. 오래 난 수명이 100년 산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과 함께 거의 수명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보통은 그것까지 못 가고 다 죽이죠. 혹시 닭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요즘 닭은 너무 조금 살아. 요즘 닭은 공장식. 원래 제대로 살면 얼마나 살까요? 30년? 30년? 뭐 거의 잘 기르면 그 정도도 살고 보통 10몇 년씩 산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는 치킨용 닭 육개라 그러죠. 얼마나 그건 20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20일짜리. 20일짜리면은 저기 여름에 삼계탕용 정도는 그 정도 되겠네요. 영계는 그럼 10일인가? 예? 영계라고. 보통 닭은 출하할 때 네. 27일부터 출하를 해요. 너무해. 예. 닭. 그래서 35일까지 출하를 끝내야 수지 타산이 받는다 그래요. 투입되는 사료 대비 살이 찌는 이 기간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기들 좋으려고 모든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수명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반려식물, 100년도 살 수 있는 반려식물하고 잘 함께 호흡하고 살려면은 식물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식물 생육의 필수적인 3요소 볼까요? 햇빛, 네. 광, 온도, 수분. 예, 햇빛과 광은 같은 거죠. 예, 보통 광, 온도, 수분.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은 토양, 흙이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흙. 그 다음에 바람, 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기가 안 되고 바람이 안 통하면은 식물이 다 병에 걸려요. 예.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예?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식물은 이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기가 막 움직여줘야 그래야 잘 호흡을 잘 할 수 있어요. 식물이 살아가는데 또 영양분이 필요해요. 사람도 밥을 먹고 살듯이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3대 영양소? 질소, 인산, 칼륨. 예, 여기 써 있죠. 답 잘 보세요. 시험 잘 보셨죠? 예. 컨닝을 잘 물어보면 실력은 없어도 시험은 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질소, 인산, 카리. 질소질은 보통 잎의 성장들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인산은 이게 몸체를 튼튼하게 하는데 뿌리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칼리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굳게 하는데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런데 식물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 뭐죠? 병충해, 예. 항해, 예. 네. 냉해와 한해, 냉은 추운 거. 거고, 예. 한해는 추운 거고. 여기서 한해는 추운 거라고, 가뭄 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보통 추워서 하는 건 이제 냉해 이렇게 되죠. 예. 풍수해, 병충해. 보통 집에서 기를 때는 이제 냉해 한해보다는 병충해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요. 잘 잡아요. 관리를 해야 돼요. 해충이에요. 예? 개미. 개미도 해충이죠. 개미 너무 많아. 해충이라고 딱히 구분할 수는 또 없는 게 이로운 역할도 하니까, 또 어떤 그 곤충에 따라서는, 애벌레 때는 해충이에요. 막 잎을 가해하니까. 성충이 돼서는 도와줘요. 수분. 벌레를 잡아먹고 수분을 도와줘요. 식물이, 우리 보통 있는 배추신나비. 배추신나비. 예, 많이 보죠. 봄철에 배추 날아가는 나비야 뭐 노래 부르는 배추흰나비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거죠. 애벌레 때는 해충이고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에서 광환경을 보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만들어내죠. 아까 이제 장경호 선생님 얘기하셨지만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기물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요. 그 광합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 광합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 어디죠? 잎. 예, 잎이죠. 예, 엽육세포 통해서 이렇게 기공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보통 굵은 기공으로 초미세먼지들을 흡수해서 뿌리로 내려보내서 분해를 시켜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는 입에 흡착시키죠. 흡수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표면에 그 더럽고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호흡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마스크를 한 겹 끼고 두 겹 끼고 세 겹 끼면 호흡이 곤란해지죠.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기르는 그 화초들이 참 윤기도 반들반들 나고 막 깔끔하고 병도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닦아주십시오. 닦아줘서. 너무 잘 알아. 스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닦아줄까요? 네. 예, 할 일이 없어 닦아준답니다. 스님들은 그 잎을 하나하나 닦는 동안에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죠. 예, 마음 공부를.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겠어요. 한 입, 한 입. 막 거칠게 막 닦으면 얘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정성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잎 표면도 깨끗하고 스스로 왁스층도 형성시키고 식물이 윤기도 반질반질 나고, 그 상품으로 나오는 그 식물도 보면은 포큰이라는 왁스를 쫙 뿌려요.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근데 걔는 표면을 기공을 닫아버려요, 오히려. 막혀서 식물한테는 안 좋은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큐티클, 왁스층은 오히려 호흡을 윤성하게 하고, 병균의 침입으로부터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 덮개가 더덕저덕 앉아있으면 호흡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닦아주고, 닦아주다 보니, 그 속에 뭐가 병이 생긴 거거나, 거미줄이 쳐 있다거나, 이런 거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병충해도 거의 안 생기는, 이렇게 됩니다. 큐티클은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식물 표면에 생기는 왁스층, 그 표면 표직, 표면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른 미세먼지, 그 큐티클 제일 겉층,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은 그 식물마다 어떤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노지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식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식물들도 많죠. 대개 상품으로 나오는 관엽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동남아시아나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월동을 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난초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10도까지는 견딘다 그러는데 자생지에 심어져 있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한 5도 이렇게 되면은 영하 5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은 잘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식물의 온도나 이런 조건들을 잘 맞춰주는 것. 내가 야생에 있던, 걔는 야생에서 잘 자라던 애들이에요. 걔들을 내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걔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 아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면 되는데, 온도가 자꾸 상승하니까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변하고 열매를 맺는 환경도 변해요. 배는 어디서 많이 나죠? 나주. 그렇죠. 나주. 그 배가 지금, 아마 저기,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은, 이 지도상으로 보면, 중부 2부까지 막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배는 워낙 이천에서도 많이 나는데. 예? 이천배. 2000배. 이화에 있잖아. 이화에. 그 유명한 이화에. 이천에 배 협동조합이 배. 이천에도 배가 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는 배는 좀 더 따뜻한 지역.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 사과는 대구에서 많이 나잖아요. 예? 평양에 사과. 네, 평양도 사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 예전보다 훨씬 많이. 보성 녹차가 뭐 고성까지,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쭉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너무 더워져서 식물 재배 못하면 알래스카에다가 지어서 갖고 오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겠죠. 거기도 얼음도 녹을 것이고 빙하도 녹을 것이고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고, 또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나라에서 길렀던,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그 소위 안남미라 그러는 길쭉길쭉한 쌀 있죠. 그런 쌀 우리 맛없어서 잘 못 먹잖아요. 우리 쌀이 맛있잖아요. 우리 쌀이 근데 벼의 특성으로 보면은 그 아미노스 함량을 대폭 줄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쌀을 개발을 한 거죠. 개량을. 근데 쌀 한 품종을 개량하는데 보통 14년이 걸려요.
요즘은 이제 짧게 해갖고 7년이면 개량을 합니다. 그 7년에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기르고 비행기로 싣고 가서 필리핀에서 한번 기르고 다시 일로 갖고 오고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7년의 살의 새로운 품종들을 연구하고 육종하는데 이 위기의 속도, 변화의 속도는 훨씬 그보다 빨라질 거라고 얘기들 해요. 그럼 선생님 조선시대 때는 네. 우리 조상들은 안남미 같은 걸 먹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안남미하고는 그건 이제 안남미는 오히려 더운 지방 좀 덥고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 많고요. 우리의 재래종 품종들 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결합되면서 했는데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집마다 밥맛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동네마다. 동네마다 밥맛이 다른 것은 밥을 짓는 기술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물론 기술도 다를 수 있겠지만은 동네마다 재래종 쌀들이 다 달랐어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었죠. 그런 품종들이 이제 자꾸 개량하면서 우수한 품종으로만 이렇게 살아남고 나머지 도태된 품종들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쭉 품종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녹색혁명할 때 통일비어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때는 먹는 걸 해결하려고 쫙 공급을 했었죠. 아마 아까 논문 부르고 얘기했지만 쌀, 밥이 세계인의 주식이었다면 통일비 만드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또 벼가 이렇게 우리의 주식이고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쭉 모아지면서 사실은 많은 품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것도 이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마다 수분 환경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면 물은 언제 한 번씩 줘야 돼요? 이런 얘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 보통은 많이들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마르죠? 바람이 많이 불면 빨리 마르고 바람이 적게 불면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마르는 게 달라요. 식물도 똑같은 식물이라도 내가 놓여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빨리 실내가 건조하면 빨리 수분이 증발하기도 하고 또 햇살을 잘 받으면 광합성을 빨리 해서 또 빨리 마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서는 물도 줘야 되는데 대개는 저는 이제 그래요. 보통 관엽식물 같은 경우에는 흙의 표피에서 한 1cm 정도 깊이의 수분이 말랐나? 겉에가 말랐다 하더라도 분 안에는 수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랐나 보고서는 물을 줘라. 그런데 식물마다 물을 요구하는 게 또 달라요. 보통 C3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C3 식물이에요. 벼, 옥수수 이런 건 C4 식물이다. 물 요구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다육식물 이런 건 이제 소위 캠식물이라 그러는데 걔는 더 물을 요구 안 해요. 그러면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물을 저는 분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더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사과나무 이런 것일까요? 사과나무는 C3 식물에 가깝죠. 네, 식물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거? 다육식물이. 다육식물, 호접란도 다육식물입니다. 보통 잎이 두껍고 딱딱하고 다육이라는 말은 육질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막 살잖아요. 물 없이도. 그런 데서 살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도 살고 오히려 물이 많으면은 얘가 이제 호흡하기 곤란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환경, 흙. 저는 이제 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예전에 잠실 올림픽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잠실이 원래 이제 좀 땅콩밭도 있고 뻘밭이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들을 막 식재를 했어요. 막 심었어요. 큰 나무들을. 오래 안 가고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제 식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는데, 원인은 거기가 이렇게 좀 굉장히 점도가 높은 토질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땅을 웅덩이를 파고 식물을 딱 꽂아놓고 흙을 덮어놓으니까 물이 옆으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다가 식물을 꽂아놓은 꼴이 된 거죠. 식물이 질식해서 죽는 거죠. 굉장히 흙이 중요한 거예요. 흙은 보통 고체가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수분이 한 20%에서 25% 정도, 그 다음에 공기가 한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식물이 살기 좋은 흙 환경은 스폰지를 물에다 적셨을 때 적시고 꺼내갖고 손으로 꽉 눌러서 짜고 딱 펼치면은 약간 뽀송뽀송하면서도 습도가 있죠. 이 정도가 식물이 살기 제일 좋은 상태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은 식물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어요.
맞죠? 제가 며칠 전에 과천에서 그 평생학습 축제라는 걸 하는데 초등학생들하고 다육식물 심기 체험 행사를 했어요. 딱 그 질문을 던지니까 어떤 학생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뿌리가 썩어요. 딱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토양을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토양은 식물의 뿌리를 고정시켜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식물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식물의 필수 영양소, 3가지 영양소 얘기했죠. 소위 NPK라고 하는 질소, 인산, 칼이 이야기했죠. 대개 그런 필수 영양소 3개는 식물이 우리가 지상부로 드러나는 수세를 형성하는데 그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 요소만 필요하냐? 미량 요소들도 필요해요. 이게 이제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세포와 엽록소를 이제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그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맛과 그 과일의 맛과 뭐 향, 색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미량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 그럼 아까 뿌리가 숨을 쉰다고 했는데 예. 그 뿌리에서도 공기나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정하게는. 그리고 공기가 일정하게 공기도 있고 뿌리에서 영양분만 형성하는 게 물도 흡수하면서 삼투압을 해서 올리고 공기도 일정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미생물들이 그 속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요. 식물의 영양에 필요한 것들 이제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독일의 그 생화학자인데 리비가 발표했던 얘기예요. 취수 양분율이라 그래서 뭐 필요한 영양소가 많아요. 뭐 식물한테. 그런데 제일 부족한 영양소에 맞춘다.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결핍되면은 그만큼 못 사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게 차고 넘쳐도 소용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부족하면 건강에 해롭듯이 식물도 그렇다. 그래서 취수율이라는 것은 어떤 양분, 뭐 환경, 뭐 방,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 중에 가장 그 부족한 것에 영향을 받고 식물이 산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식물을 기르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려식물 기르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반려식물을 기르면은 어떤 효과가 있죠? 공기가 정화되고 예. 찌르시거든요. 예.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으며 예.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예.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지도 않고 거기다가 토시를 탁탁 붙여가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예. 글을 많이 써보신 듯. 예. 공기를 정화한다는 건 뭐 다 알죠.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도 다 알고요. 뭐 포르말데히드나 새집 지었을 때 새집 증후군을 제거하는 것들도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식물마다 기능들이 약간 어떤 식물은 포르말데히드 제거하는데 그 기능이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밖에 내놓은 여기 보면은 벵갈 고무나무가 지금 저 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는 데 참 뛰어나요. 그리고 그 관음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음죽 혹시 아세요? 암모니아 가스를 잘 제거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놔두면 좋고요. 관음죽도 독성 있잖아요. 예? 관음죽. 독이 있다고 내가 씹어 먹지 않잖아요. 그거 다려 먹지 않으면 됩니다. 예. 산호수 같은 경우, 산호수라고 이제 그 가늘고 잎이 거칠거칠합니다. 얘는 그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주방 같은 데다가 옆에다 두면 주방에서 뭐 음식을 하다 보면 생선이 탄거나 이럴 경우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하는데 또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해 물질 제거하는데도 식물마다 좀 다른 성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우리한테는 유해한데 그 식물들한테는 유해하지 않나요? 이산화탄소가 우리한테는 유해하지만은 걔는 광합성이 쓸 수는 있겠죠. 예, 그 식물한테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지만이 예,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식물이 보통 산소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배출해요. 그렇죠. 예, 언제 배출해요? 밤에요. 네, 밤에. 예, 맞죠. 낮에 열심히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배출하고 밤에는 또 이제 그 앞에 광호흡을 통해서 식물을 두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침실에다가는 다육식물을 달아.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밤에 산소를 배출해요.
역으로. 거꾸로 호흡 기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침실 같은 데는 다육식물을 주는 게 좋고 보통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농장 같은 경우 밀폐된 환경에는 새벽 아침 9시 정도가 농장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밤새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내뿜었으니까. 그리고 해가 뜨면서 막 광합성을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를 막 먹어요. 그래서 식물이 빨리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10이라고 그래요. 비료를 주는 걸. 이런 비료 말고 이산화탄소를 비료로 줘요. 그 온실 같은 데 CO2를 뿌리잖아요. 예. 그래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쭉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다육종에서요. 예. 빛이 없는데 어떻게 걔가 광합성을 하죠? 뭐 침실이라고 빛이 전혀 없겠어요. 그리고 좀 우려가 되시면은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 낮에는 내놨다가 밤에는 들여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가다라도 햇볕을 쬐고 이렇게 식물을 한 자리에 그냥 있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위치를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자기 자리에서 햇빛을 예를 들면 창틀에 있다 하면은 저쪽에서만 햇빛을 받잖아요. 창 밖에서만. 그러니까 한 번씩 돌려주면 또 반대면도 햇빛을 좀 받을 수 있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항상 그늘진 속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구석구석 햇빛을 쏘여준다. 때에 따라서는 또 차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집중력도 향상된다 그래요. 아이들의 집중력. 예. 아이들 키워본 지 오래됐죠. 그때 방에다가 식물 안 놔봤죠. 예. 뭐 집중력 향상은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다만 정서적 안정과 치유는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실험용 쥐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고 밀폐된 상자 안에 넣어뒀어요. 두 개의 상자 안에 따로따로.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자 안에 넣어두고 이 아이는 안에 식물이 있는 상자 안에 넣어뒀던 적이 있어요. 30분이 지나니까 식물이 있는 상자 안에 들어간 아이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요. 식물이 없는 상자 안에 들어간 아이는 계속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벽을 막 긋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이 주는 그 안정과 치유 효과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식물을 기르려면은 식물을 잘 골라야죠. 좋은 모종을 고르는 게 일단 중요해요. 식물은 튼튼한 것, 잎에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치고 하면 잎에 윤기가 없으니까 잎에 윤기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잘 활착이 되고 잘 내린 거, 뿌리가 아직 안 내린 것들 아니고 썩지 않은 거, 뿌리가. 되게 뿌리를 저런 식물을 살 때는 구입할 때는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게 가서 이렇게 뽑아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개는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쏙 뽑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 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묵직한 게 있어요. 그 안에다가 뭐 일부러 납덩이를 넣어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약간 묵직한 아이들이 잘 뿌리가 활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은 식물, 이런 식물들을 골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쁘다고 무조건 가져가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식물을 어디서 키울지, 어디다 놓을지, 내가 놓을 자리가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적합한지 이런 걸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전혀 얘는 햇빛을 많이 요구하고 햇빛 있어야만 사는 아이인데 우리 집은 햇빛 하나도 안 들어. 지하실이야. 그런데 그런 아이 갖다 놓으면 얘를 고문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그러면 오히려 햇빛이 안 되는 공간 같으면은 햇빛 없어도 좀 잘 사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들일까요? 음침한 애들. 예, 음침한 애들. 선인장? 보통, 예. 아니, 선인장보다는 보통 이제 양치식물, 고사리 뭐 이런 아이들, 고사리과 식물들, 이런 아이들 햇빛 없어도 좀 잘 사니까 그런 애들 구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도 그런 고사리 같은 거 양치식물 이렇게 선반에다가 얹어놓은 경우도 있어. 이렇게 미모사. 예, 미모사 종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미모사도 햇빛 없는 데는 예, 잘 자라죠. 예. 양치류 식물. 양치류. 예, 주로 양치류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잘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구해서 이제 햇빛 없으면 놓으시면 좋고요. 식물 심기는 뭐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건너뛸까요? 얘기할까요? 오늘 뭐 식물 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뭐 대개는 식물을 꺼내서 분에다가 심을 때 폭이 잘 나누고 내가 공간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잎이 누렇거나 떡잎이 졌거나 썩은 뿌리가 있으면 제거해주고, 또 뿌리가 너무 길면은
용기 높이에서 식물 뿌리를 적당히 잘라주는 것도 좋아요. 어떤 분들이 식물 뿌리 잘라주면 죽을 줄 아는데 사실 이제 식물을 저런 포트에 있는 것을 사시면은 뿌리가 저 안에서만 크다 보니까 안으로 꽉 쩔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감싸고 돌아서 밑에서 엉킨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심어 놓으면은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활착이 안 되고 계속 거기서 맴돌아요. 그걸 살짝 잘라주는 게, 잘라서 떼어내는 게 단근이라 그러거든요. 자를 딱 뿌리근 단근해주면 오히려 새 뿌리가 잘 내리고 뿌리가 잘 내려요. 활착이 잘 돼요. 그래서 살짝 잘라주는 것이 좀 좋고요. 그리고 뭐 심을 때 얼굴 보고 사방을 잠깐만 저 화분 한번 갖고 와 주시겠습니까? 누가? 네. 아까 심어온 조그만 거 하얀 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심은 겁니다. 여기 갖고 오려고 선물을. 이거 신고 페북에다가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야, 합창 화분이라고 그래요. 저그 작은 아이들이 서로 합창하고 있다고. 근데 높이를 적당히 맞춰서 내가 볼 위치에서 적당히 맞춰서 이렇게 심어주는 거. 그래서 키 큰 아이들이 뒤로 가고 좀 키 작은 아이들이 좀 앞에 배치하고 더 이렇게 쭉 해주는 게 좋죠. 식물마다 또 얼굴이 있어요. 식물이 얼굴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식물 얼굴을 잘 못 봤고 맨날 심어놓으면 왜 제가 뒤돌아가 있어? 뒤돌아보고 있어? 이러는데 얼굴이 있습니다. 표정이 있고 표정을 잘 살펴서 이렇게 심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아무래도 식물을 심을 때는 그 관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상 가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심어주시는 게 좋고 되게 한 화분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을 심을 때는 각각의 식물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광을 요구하는 광 요구도 수분 요구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심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연출을 하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풍경석도 넣고 앞에다가 밑에다가 이끼도 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멋있게 배치를 하려고 하얀 돌은 뭐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길게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식물을 연출하고 심으면은 훨씬 좀 이쁜 그냥 떡 심는 것보다는 이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심은 다음에는 마사토를 얹어주시는데 보통 여기다가 이제 마사토를 안 얹고 막 옥자갈 같은 것만 막 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옥자갈은 그 단단해가지고 수분 증발이나 통풍을 하는데 흙을 통풍을 하는데 좀 장애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토를 까는 마사토 자체는 수분을 흡수하고 또 증발도 시켜주고 하니까 마사토를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사토를 까는 이유는 물을 둘 때 흙이 튀잖아요. 튀어서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근데 마사토를 깔아서 눌러주면은 물을 줄 때 흙이 튀지 않고 또한 그 풀씨가 날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른 풀들이 나는 것들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마사토로 위에 이렇게 쭉 얹어주시는 게. 요즘 마사토에 라돈이 많다고 깔아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뭐 가공해서 그렇겠지만 이 마사토는 천연 마사토는 우리나라 집안이 대개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이 풍화되고 해서 생겨난 게 마사토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모든 집안이 우리가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화강암 자체 라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있는 거. 그러면 뭐 우리는 아무 데서 살지 말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예. 선생님 아까 식물에 얼굴이 있다고 했는데 예. 자기의 느낌인가요? 진짜 뭐 식물학자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시면 그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신 건가요? 그것은 그냥 그 예술적 느낌인 것이죠. 예. 예술적 느낌인 것이죠.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뒤통수를 보고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없는 거 판명됐습니다. 저 이제 반려식물을 기르는데 이제 심었으면 기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절한 공간에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실 이런 데는 공기 정화 능력이 좀 좋은 아이들, 빛이 조금 부족해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 이런 식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레카야자나 고무나무, 뭐 드라세나 뭐 이런 종류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빛이 많은 애들이 빛이 많으면 잘 자란 애들 그런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부러부터 어떤 그런 것들도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좀 좋은 아이들. 를 배치해 주는 게 좋고요. 뭐 벵갈 고무나무, 아까 저기 있는 시크라멘도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허브류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침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육식물 같은 아이들, 밤에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식물들을
배치해 주는 게 좋고요. 주방에는 뭐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식물들 좋고요. 공부방, 음이온 발생을 많이 하는 식물들이 좋죠.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스킨답서스나 뭐 이런 경우들. 개운죽, 아니 스킨답서스가 아니라 개운죽, 노즈마리. 노즈마리는 뭐 향도 좋으니까요. 뭐 그리고 화장실에는 관음죽이나 테이블 야자,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좋은 식물들 이렇게 용도에 맞게 식물의 기능에 맞게 배치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식물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까지 맞춰서 배치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리하는 데서 이제 물 주는 것, 광 관리하는 것, 온도 관리하는 것, 병충해 관리하는 것, 이제 네 가지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식물을 죽이는 원인의 80% 이상은 물을 많이 줘서예요. 특히 사무 공간에 있는 식물들, 특히나 사무실에 정수기 옆에 화분이 있을 경우에는 물을 많이 줘서 다 죽어요. 너도 나도 가서 물을 한 컵 따라서 마시고, 사람들이 물을 끝까지 딱 원샷해서 딱 이렇게 안 마시고 조금씩 남겨요. 남기고 딱 보고, 나도 마셨는데 너도 좀 먹어. 나머지를 거기다 줍니다. 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사무실에 있는 모두가 사랑하다 보니까 얘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물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광 관리. 식물마다 광 요구도가 다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광이 얼마나, 이 식물한테는 어느 정도의 광, 몇 룩스 정도의 광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 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 핸드폰 갖고 계시면 어플 룩스 메탁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무료예요. 그냥 깔고 측정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룩스가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룩스. 어둡네요. 36룩스밖에 안 나와. 오늘 날이 흐려서. 날이 흐려서 그럴까요? 36. 요만큼 창문 쪽으로 가니까 좀 45로 넘어갑니다. 예, 조금. 밖에 나가면 몇만 룩스 나옵니다. 예. 좀 측정을 해서. 제가, 베란다에서 상추 이런 걸 길러본 적이 있거든요. 잘 안 자라요. 아니,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키만 삐쭉하게 자라요. 도장되는 거죠. 햇살이 부족하면. 광이 많아야 얘가 그 튼튼해지고, 줄기가 굵어지는데, 광이 없으면 그냥 비리비리 하면서 길쭉하게만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춰서,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광 조건을 안 맞춰서. 그 다음에 온도 관리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병충해 관리하는 것, 특히나. 그 앱으로 자기 환경의 녹수는 측정할 수 있는데 예. 식물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측정? 인터넷에 검색 이 식물은 어느 정도의 룩스를 요구하나 식물마다 좀 대충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아까 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충해 관리는 특히나 환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한여름에 고온 다습한 경우에는 병이 참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때 좀 조심해 주시고 병충해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이제 공간 배치는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 집에 근데 병충해 생겼을 때는 예. 어떻게 해요? 병충해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겼으면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충해는 눈에 보여요. 뭐 벌레가 격하고 이런 것들, 진딧물이 있으면 진딧물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배설물들도 보이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 병충해에 맞는 처방을 내리면 돼요. 근데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농약 사용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환경 병충해 방제 약을 만들어야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충이 아니라 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대개 이제 병징이 나타나야 알 수 있는데, 대개는 식물병의 90%는 진균, 균이 옮기는 거예요. 10% 정도가 세균이에요. 근데 세균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냄새가 나요. 식초 냄새 비슷한. 발효나서? 예. 그래서 세균은 그런 냄새가 나고 되게 물음병 이런 것들이 세균에 의한 감염들일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진균인데 그것도 병징에 따라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총알을 맞아서 탁
그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 패인 듯한 느낌 하면은 탄저병이라 그래요. 총탄에 맞아서 괴사된 구멍이 땅 뚫린데 구멍병. 물론 그 앞에 수식어가 붙긴 해요. 뭐 여러 가지 갈래가 구멍병도 한 종류가 아니니까 뭐 둥근무늬 구멍병 뭐 여러 가지가 붙긴 하지만은 대개는 비슷비슷한 그 원인균이 비슷하니까 뭐 그 녹색에 녹이 스른 것처럼 보이면은 녹병 이런 식으로 병징은 대충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은 아, 이런 병에 걸렸다?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그 다이스쒹이나 망코지, 뭐 수화제 이런 정도의 그 약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싫어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필요한 약들을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제 도시농업 얘기는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도시농업을 왜 합니까? 왜 하죠? 뭐 무범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걸 좋아하는. 농사 짓는 걸 좋아하고. 예. 약간 나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 저는 꽃밭을 가꾸지 농사를 안 짓는. 예, 꽃밭을 가꾸지 농사는 안 진다. 대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안전한 먹거리를 내가 사 먹는 거 불안하니까 내가 짓겠다. 진짜요? 예. 그래서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농약 쓰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연배만 하더라도 농약을 안 쓰는데, 우리 윗연배들은 너무 그게 또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텃밭 농사를 지어봤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가 막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옆집 농사 지시는 분이 농약 쫙 치고 가면 막 불러갖고, 아저씨, 여기 살짝 한번 뿌려주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사위 보기 전에 이러십니다. 근데,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도시농업 같이 하면서 본인이 정서적 안정도 하고 사실은 이 농사 짓고 같이 원예 활동을 하면서 치매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 병들이 많이 완화됐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 국립생태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요양보호 환자들 같이 모아서 이게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의료 치유 뭐 이런 얘기들도 복제시키자. 비의료 그러니까 의료 행위는 아니지만은 그 치료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작하는 공동체 유대감이 증대되죠. 같이 농사. 아무래도 텃밭 농사는 혼자 외진 골짜기에 가서 나 혼자 이만큼 짓진 않으니까 같이 이렇게 놀아서 하다 보니까 유대감이 증대하고요. 옆에 사진은 사실은 텃밭을 짓는 건 아닌데 이제 유대감 얘기하느라고 제가 이거 이제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 가서 이제 인생 이모작 설계하시는 여성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거 만들었던 화단인데 이렇게 쭉 함께 뭔가를 작업을 하는 속에서 유대감도 공동체 의식도 높아지고 이렇습니다.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행농업이 싫어서잖아요. 관행농업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집단화시켜서 먹을거리를 해결하긴 했는데 이 집약적 영농이 그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사실 환경오염이 농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화학비료 많이 쓰고 농약 많이 치고 뭐 그게 막 바닥 폐수로 다 흘러가고 환경오염 물질도 배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식물 생태계 유전적 침식도 불러오고 이런 이제 관행농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자족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고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들을 합니다. 이건 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도시농업 많이 하죠. 뭐 적절한 땅이 없을 때 앞에서 보았던 사진처럼 어떤 땅을 공동으로 임대해서 짓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텃밭 상자를 통해서도 많이들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농업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다가 하나 텃밭을 하면 다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길가에다가 농사를 지면은 도로에 있는 온갖 자동차 매연뿐 아니라 그 도로에 겨울에는 염화칼슘도 뿌리잖아요. 녹으면서 다 논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안 좋아서 최소한 10m 이상은 거리를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땅을 밖으로 안 이렇게 그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울타리를 쳐놔요. 그럼 중금속들 다 또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도시농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 이제 제가 올해 여름에 이게 뭔지 아세요? 예? 겨자. 예, 겨자. 한 매달 심었어요. 몇 포기 심었는데 여름 내내 저 혼자 먹고 남았습니다. 아니, 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벌레하고 둘이서 먹었습니다. 이게 워낙 강해요, 향이. 그래서 먹으면 콧구멍이 뻥 뚫려.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못 먹어. 겨자.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텃밭에서 기르니까. 정말 강해가지고 아무도 못 먹고 저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하고 나하고 둘이서. 텃밭에서 가려면 왜 강해지는 거예요? 보통 실내 하우스에서 기르는 건 속성으로 기르는데 텃밭에서 그냥 자연광 상태에서 있으니까 자연 성분들이 쭉 돼서 그래서 잘 자랐어요. 벌레하고도 여기 뭐 몇 폭이 안 되는데도 벌레들 천국이에요. 뭐 명주달팽이, 뭐 칠전 무당벌레, 온갖 벌레들이 다 와서 놀아요. 뭐 배추흰나비가 알 까나갖고 막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은 온갖 데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고 그 약 안 치고 저는 그냥 약 안 쳤어요. 뭐 친환경적으로도 걔를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너도 살아라 같이. 어쩔 때는 저보다 더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워낙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개미가 먹다 남긴 걸 인간이 먹는다. 개미가 먹다 남긴 거. 네, 네. 네. 개미도 못 먹는 거를. 네, 개미가 먹다 남긴 거 이런 거. 네, 개미가 먹는 것. 그럴 수 있죠. 이 밑에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아직 날 따뜻한데 농장이라 하우스라 난로를 펴요. 연탄 난로를. 난로를 놨는데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기 아래로. 연통에서. 이틀 만에 얘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식물이 민감한 거죠. 환경. 그래서 아까 어느 장소 피해라 했지만 그런 유해한 요소들을 못 견디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못 삽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들은 얘들이 흡수하지만 물방울 뚝뚝 떨어져서 얘들한테 공급되는 건 못 견뎌야 합니다. 모든 작물, 우리는 이제 요즘 약용식물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작물마다 다 양리작용들이 있어요.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고추에 가장 많은 게 뭐죠? 캡사이신. 예, 그렇죠. 매운맛, 고추의 매운맛. 이런 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그러죠. 예. 토마토, 루틴이라는 그 성분 굉장히 중시하는데 혈압을 내려준다 그래. 그 토마토 먹으면 뭐 고혈압 이런 것들도 좀 감소된다 그러고요. 사실 특별히 우리가 밥 잘 먹고 음식 잘 먹고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게 가장 큰 보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물마다 이런 고유한 성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골고루 섭취되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전 뭐 특별히 나이 40이 넘으면 보약도 한 번씩 먹고 그런데 보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뭐 장모님이 뭐 보약도 져준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져준 적이 없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튼튼합니다. 예. 신서방이 못 먹는 것은 아무도 못 먹는다. 밥 잘 먹어서 너무나 이쁘다. 저 밥을 잘 먹거든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합니다. 식물들 다양하게 이렇게 섭취할 수 있으면. 그 식용유로 많이 쓰는 건 캐놀라유. 카놀라유. 네, 카놀라유죠. 네. 네. 원래 유채꽃에서 그게 만들잖아요. 왜 우리나라 유채에서는 안 만들까요? 무슨 독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유전자 조작식품이잖아. 식물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지. 밀 이렇게 하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 육종하는 것,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유전자에다가 방사성을 쓰여서 조작하는 것과 교배 육종하는 것과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작해서 특수한 성분들, 뭐 아밀로이드 다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그 독성이 있다 그러죠. 자연 유채에는 독성이 많아요.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먹으면은 구토, 뭐 설사, 두통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 안 좋은 성분을 싹 없애고 원래 산만
만들어낸 게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캐놀라유예요. 예. 우리나라도 그것을 재배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런 품종을 만들어서 제주도 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서 이제 이걸 만들려고 수입하지 않고 만들려고 보급을 했는데 이게 워낙 그 타가 그 합성 식물이에요. 타가 수정 식물이에요. 막 온갖 것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두 해만 지나면 원래로 다 돌아가요. 새로 만들었던 품종 자체의 특성은 사라져버리고 원래의 성격을 다시 나서 독성이 그대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특정한 그것을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격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재배를 쭉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카놀라유도 어떤 몸에 좋은 성분만을 남겨놓고 그렇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죽여버린, 없애버린 이제 그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런 이제 그 셀룰라는 가공식품이고, 요런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이런 훨씬 이제 좋은 성분들이 쭉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드시면. 그래서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 뭘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양파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역들. 근데 보니까 양파 쫙 보니까 뭐 항암 작용도 있고 뭐 혈액응고의 혈전증을 예방하는 뭐 이런 작용들도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좀 나온 것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성분일 뿐이에요. 어쩌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까 잡초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 50만 종의 식물 중에서 실제로 재배하고 이용하는 100여 종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광에서 뭐가 좋은지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광이 센 데서 잘 기를 수 있는 거, 상추, 청경채, 주로 엽채류들이에요. 엽채류들은 광이 좀 센 데서 길러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게가 좋은데, 이런 데들은 뭐, 엽채류들은 좀 청침한, 여기 이제 좀 녹색이 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고요. 광이 부족한 데서는 부추, 미나리,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생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광이 적은 데서 좀 부족한 데서는 어떤 것들을 기르고 이거 배치해서 내가 우리 집의 환경이 나는 도시농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정말 우리 집에 햇빛이 적어. 그러면 그런 식물을 좀 선택해서 햇빛 적은데 괜히 뭐 노메인 상추니 청경채니 이런 거 기를 필요는 없다.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 궁금해했던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그 농약 그 방제죠. 방제 기피제. 식물이 피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난황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다. 계란 노른자 하나, 뭐 식용유 한 30리터? 30ml 정도 넣고 믹서기에다 갈아갖고 물에다 섞어서 흔들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비린내 나죠? 예, 그렇죠. 좀, 뭐, 막걸리도 술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얘는. 예방적 치료. 병충해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벌레 잡는 데는 좋아요. 여기 이제 주류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막걸리 먹다가 남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맑은 막걸리를 드시려고 위에 가라앉혀서 위에만 싹 따라가서 드시고 남기고 그거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다가 설탕 한 2스푼 넣어가지고 남은 데다 막걸리 한 잔 정도에다가 설탕 한 2스푼 넣고 그 막걸리 병이라고 그냥 하자고요. 다른 병 옮길 필요 없이 병에 병이 이렇게 생겼으면 나오듯인데 모서리를 요런 정도로 잘라줘요. 그래서 창문을 내주는 거죠. 살짝 들어서. 한 3군데 정도. 창문을 내주고 벌레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예를 들면은 요 밑에다 하면 그냥 밑에다 놔두시고 식물이 좀 키가 커서 방울토마토다. 그러면 방울토마토들이 많이 달려있는 늪에다 달아놔두신다거나 이러면은 벌레들이 걔들도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술도 좋아하고 단 것도 좋아하는가 봐. 취해서 죽어요? 예. 글로 다 달라들어요. 그 안으로 다. 아, 재밌네. 예.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다 그 안에 잠겨가지고 술을 열심히 잡수시고 돌아가십니다. 치사량이 좀 넘게. 그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뭡니까. 맥주 같은 경우, 맥주나 막걸리 남은 데다가 소위 이제 민달팽이.
낮에는 안 보여요. 근데 밤이 되면 겨 나와서 입 막 갉아먹고 가는 민달팽이, 껍질 없는 달팽이다, 집 없는 달팽이. 이런 애들은 이제 뿌리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담배가루 좀 넣어가지고, 담뱃재 좀 넣어가지고, 웅덩이 파고 이렇게 걔가 뽕덩이 기어 나오다가 빠질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살짝 묻어두시면은 그 안으로 그 투신 자살 이렇게 합니다. 투신하고. 그래서 무슨 봉지에다가 담아서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용기에다가 컵 같은 데다가 뭐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 잘라가지고 담아놓고 살짝 묻어두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담배째? 예? 아니 담배 안 핀 담배. 아니 그냥 담배 피고 나서 가루 남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담배 가루. 그냥 담배가 아깝지 않으면은 그냥 생담배 한 갭이 팬도 좋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뭐. 진딧물에 있을 때 그 우유에다가 설탕물 이렇게 잘해서 뿌려줘도 되고 여기 그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세제 이런 거 뿌려줘도 됩니다. 대개 이제 그런 거 뿌려주면은 이 기공으로 호흡하는 아이들, 몸으로 호흡하는 아이들의 기공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기도 합니다. 비눗물도 그래서 잘 쓰고 마요네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도 약해가 없는 식물한테 이렇게 얼마나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시면은 이건 이제 좀 번잡하긴 하는데 뭐 부엽도 긁어다가 이렇게 고무통에다가 잡고 이렇게 해서 봉지에다 달아서 이렇게 망에다 달아서 널어놓으면은 그 안에 미생물들이 발효되면서 액비가 만들어진 미생물 비료들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커피 하고 남은 찌꺼기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찌꺼기를 바로 올려놓으면 발효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발효되는 과정에 가스가 발생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생하는 동안에 또 벌레들도 날라와요.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를 올려놓으시려 하더라도 좀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거 이렇게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좀 됩니다. 소위 EM 같은 걸 같이 넣어도 좋은 거예요. EM? 네, EM이라고 요새 그 유효 미생물들. 아, 그렇죠. 네, 미생물들 같이 넣으면 좋죠. 미생물들이 식물 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계속 분해하잖아요. 그걸 분해하면서 발효시키고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부엽토 자체가 지금 여기는 부엽토 자체에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건 그냥 참고로 즉 물은 언제 주면 좋은지 뭐 이런 언제 주면 좋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근데 낮에 주는 게 좋아요? 보통 낮에 주는 게 좋아요. 10시. 그러니까 식물이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이전, 광합성을 시작할 때 물을 주는 게 좋아요. 한여름에는 식물도 낮잠을 잡니다. 12시,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 이럴 때 낮잠을 자요. 식물도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때 물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오전에 한 10시 이전에 해가 막 뜰 때 정도 물을 주시는 게 식물한테 제일 좋고요. 다만, 실내에서 식물을 기를 때, 여름에 굉장히 실내가 더워질 수 있잖아요. 30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아침에 물을 줬는데, 이 분 안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은, 이 분 안의 온도는 4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식물이 못 견디는 온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식물의 뿌리를 뭐 한증막에다 넣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그런 경우에는 저녁 때, 그렇게 아주 온도가 높은 기후에는 해가 떨어진 저녁 때 좋을 때가 좋아요. 한여름 꼭서기 때. 그때만 잠깐 피하는. 근데 오전에 못 주게 되면 네. 저녁에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오전에 물을 주게 되면은. 아니 못 주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삼시세끼 먹지만은, 삼시세끼 못 먹으면은, 뭐, 좀 건너뛰고 점심 때 조금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기 먹던 끼니 때에 제대로 먹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잊어버렸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하루 건너뛰었다가 죽지는 않으니까. 제가 듣기에는 해가 있을 땐 주지 말고 약간 오전 일찍 주거나 아니면은 오후에 해가 좀 어스름할 때 주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이 본격적으로 광합성장을 하기 전에, 예,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해가 있을 때 특히나 한여름에 해가 막
막 직사각이 내리칠 때 물을 막 위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이 표면에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요. 반사. 그래가지고 식물이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해가 막 강할 때는 그렇게 위에다 주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해가 진 다음에 서늘해진 다음에 주시는 게 좋다. 물 주는 건.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이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셨다 이런 거죠. 대표 질문. 뭐 햇빛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 아주 센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지만은 센 햇빛보다는 반쯤 그늘진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주로 우리가 사오는 식물들 있잖아요. 실내 식물은 되게 반그늘 정도가 좋은 식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늘진데 이런 게 좋고요. 뭐 거름 주는 시기, 얘들도 그 이 분 안에만 있으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그 흙 사이에서도 흙 안에서도 뿌리가 안 돼 있어도 양분도 이동을 해요. 수분도 이동하고 수평 이동도 합니다. 또 미생물에 의해서도 이동을 하고. 근데 분 안에서는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주로 봄철, 그다음에 가을에 겨울 나기 전에 이럴 때 한 번 정도 거름도 주고 분갈이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요. 너무 비좁다 싶으면은 분갈이 해주는. 그 분갈이를 안 해주고 계속 키면은 막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다 보면 이 안에가 부영양화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도 집적돼 있을 수도 있고 염류도 집적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새 흙으로 갈아주는 게 건강한 흙으로 이런 게 좋고요. 저기 제가 좀 우리가 흙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예. 그게 이제 근데 그 상토라는 개념이 있고 흙이라는 거가 있고 그 배양토라는 게 그때 흙이 다 학자가 붙는데 다 다른 개념을 쓰더라고요. 예. 그에 대해서. 흙. 네, 네. 모두가 흙이죠. 흙은 점토도 있고 막 그냥 점성이 높은 또 우리가 보통 사토라고 그러죠. 모래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식물이 기르기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 대개는 상토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섞어서 되게 식물이 자라기 좋은 정도의 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상토는 그런 마사토도 섞고 부식토도, 부엽토도 섞고 이런 여러 가지 흙을 섞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흙이 상토고요. 배양토라고 하면은 대개는 어린 유묘를 기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흙.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배양토, 초기에 배양할 때 이렇게 좀 구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흙인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에 따라서 사토질 성질에 가서 모래흙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육 같은 경우. 그렇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좀 사토질 성질격에서 잘 자라요. 벼 같은 경우에는 점토 성분이 강한 데서 잘 자라요. 그 진흙이잖아요. 우리 진흙, 찰흙이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땐 그거 가지고 뭐 만드는 놀이도 하고. 저는 우리 처음에 연탄난로를 뗄 때 안에 화덕이 깨져가지고 금이 가면은 눈에 가서 흙 퍼다가 화덕 깨진 데 이렇게 떼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꿔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흙은 또 그런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으로 쭉 이제 병충해 문제들 주로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쭉 읽어가면서 질문해 주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요 사진은 이제 그 반려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이제 제가 팁으로 이게 드린 겁니다. 예. 아까 온도 관리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추워졌어. 아직 난방을 준비가 안 됐어. 그랬더니 저렇게 우산을 투명 우산을 씌워놨어요. 온실 효과는. 예, 온실 효과를 좀 보는 거죠. 귀퉁이는 뭐 호치켓으로 빨래집게로도 물어도 두고. 저도 처음에 아까 겨자채를 심어놓고 아직 떡잎이 막 올라오는데 장마가 져서 막 소나기가 내리치는 거예요. 얘들이 다 패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우산 몇 개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비가리 마우스. 제가 농담으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빗방울 직접 안 맞고, 그래서 개들이 잘 자라가지고 여름 내내 먹었습니다. 옆에 아이는 지난번에 언젠가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가 보통 한 대가 삐쭉하게 해서 가지가 이렇게 이파리만 이렇게 있어서 너무 길어지면 좀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위를 그냥 싹 잘라버렸어요. 잘랐더니 얘가 이제 위로 정부세 하는 성격이 없어지면서 측면이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측지를 길러서, 그러니까 식물을 기르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 멀때처럼 키만 크는 거 보기 싫다. 그 위를 잘라주면은 호르몬이 시토킨이 분비가 돼요. 그래갖고 옆에 가지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어떤 요 가끔 가다가 커튼을 식물 키놓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줘요. 위를 살짝 건드려줘요. 그러면 얘가 또 그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도 이렇게 쭉 합니다. 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려식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요즘은 그 인테리어와 그린을 합성해서 그린테리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식물이 천연 인테리어 효과를 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행식물도 걸어놓고 이렇게 쭉 기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거기 그 전에 그 마지막 거는 식물님들한테 고문들 아니에요? 거꾸로 매달아놓은. 아니 저는 저렇게 해서 자라는 식물. 저렇게 자라는. 저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키는 PC 같으니까 이름 뭐잘그 PC본 디라고 요즘 좀 많이 사람들 좀 해요. 그 생선가시처럼 생겼고 이렇게 휘어서 생선가시처럼 이런 것들도 많이 걸어놓고 이렇게 좀 합니다. 예? 뭐 스프레이도 해주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렇게 행이 걸어놓은 거니까 떼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담궜다가 올려주면 좋고요. 푹 담궜다가 그렇게 또 기릅니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무나무죠. 그냥 저건 이제 여러 대를 한 대가 있으면 모양 산호니까 저건 이제 여러 대를 모아서 심은 거고요. 여기 저기 있는 겁니다. 돈나무. 금전수라 그래요. 원래는 돈나무는 그냥 그 돈 좋아하시는 우리들이 붙인 겁니다. 근데 금전수 이름 그대로도 그 금전이 돈이잖아요. 수는 나무 숫자 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집에 들여놓으면은 부귀가 생긴다고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옆에는 뭐 다육식물들 종류고요. 예, 산세베리아, 뭐 슈퍼바 이런 애들. 아까 얘기했던 벵갈 고무나무 저쪽에 있는 애고요. 가운데는 저거죠.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예, 안시리움. 예. 예, 맞습니다. 빨간 것도 있고 핑크도 있고. 이쪽 아이는 벤자민인가? 벤자민 고무나무.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홍콩이야. 홍콩이요? 홍콩은 잎이 속처럼 쫙쫙쫙 갈라져서 그 동글동글한 거고요. 예. 떡갈나무는 잎이 이렇게 그 우리 산에 가면 보이는 갈참나무처럼 잎이 이렇게 생겼죠. 떡갈. 얘는 저희 해피트리예요. 해피트리가 저렇게 자랐어요? 예. 그게 더 잘합니다. 앞에 여기는 벵갈 고무나무도 보통 우리가 보는 것은 한 1m, 1.5m 정도 되는 건 맞죠? 자연 상태에서 30m까지 자란답니다. 우리 밖에 있어요. 예. 와, 해피트리예요? 해피트리입니다. 행복나무라고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수경재배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모든 나무들은 대개는 꺾꽂이도 다 되고 수경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래서 또 물에다 한 걸로 뿌리 이렇게 내리면은 그 다음에 갖다가 또 옮겨 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얘는 뭐죠? 난이요. 예. 저쪽에 있는 애는 동양난. 동양난. 얘는 가운데는 서양난. 서양난. 얘는 헛도전난 아니에요? 예? 섞인 난. 예. 가운데는 호접난이고 예. 노란난? 노란난. 아까 양난. 예. 생긴 거대로 병명이 지어졌다니까 생긴 거대로 부릅니다. 호접난 팔레녹스라고 하고요. 신비디움이라고 해요. 예. 얘도 다 서양난이에요. 근데 서양난, 동양난은 우리가 편의상 사실은 붙인 거예요. 그 정식 학명과는 관계가 없고. 저쪽에 있는 동양난과 얘가 같은 신비디움 속이에요. 속하기는. 예, 신비디움 속에 속하는 것이고요. 다만, 동양난이라고 우리가 하는 애들은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정도에서 많이 발견된 자생하고 있는 난들을 이야기하고요. 서양난은 훨씬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 예. 같은 난이면 난토 향은 같은가요? 예? 꽃 향은 같은가요? 다르죠. 예. 달라요. 그러니까 한란의 향기는 청향이라 그래요. 제가 가게 이름이 청향인데 한란에 반해서 맑아요.
근데 풍란의 향기는 감향이라 그래요. 달달해요. 달짝지근해요. 초콜릿 향 나는 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마다 향기가 다 다르죠. 다르고 단향, 달짝지근한 향도 있고 민트 향이 나는 난도 있고 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개 서양 난은 향이 있는 난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향을 안 내보내도 꽃이 크니까. 내가 워낙 잘생겨서 나비와 벌이 날라와서 다 수정을 해줘. 나는 꽃이 작아서 쟤들이 나비와 벌을 유혹을 못해. 향기로 유혹하자 해서 향을 내고 생존 본능입니다. 예. 아래에 써 있는 이야기는 혹시 난을 왜 선물하는지 알아요? 그때 얘기해 줬는데. 난을 사람들이 뭐 인사이동 있고 하면 난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지초와 난초는 깊은 숲에서 자라지만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를 감추지 않는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나라 선비들이 공자님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질한 생어심림, 불이무인 이불방이다 해서 무릇 군자는 이와 같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산 중에 자라도 그리고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향기를 멈추지 말고 그 향기를 온 계곡에 가득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중에 누가 뭐 출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향기를 멈추지 말고 올곧게 온천하를 이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에서 난을 선물했고 난이 귀해서 요즘은 막 그 키워가지고 난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엔 귀했어요. 산에 가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그 난 그림을 선물도 하고 이랬답니다. 과연 이 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의 뜻은 그랬습니다. 테라리움이에요. 저기다가 저렇게 이걸 테라리움 완전한 테라리움은 아니에요. 테라리움은 보통 완전히 갇혀가지고 우목한 볼에다가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작은 생태계, 소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반 정도 디시가든가 테라리움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디시가든 형태죠, 사실은. 너무 납작한 접시에다 심으면은 뿌리를 못 내서 못 사니까 약간 깊이 있게 만드는 거고요. 저기다가 동물을 집어넣으면 테라리움에다 뭐가 되죠? 테라동물. 동물, 큰 동물 말고, 뭐, 작은, 뭐, 이구아라? 아니면 뭐 더 작은 도마뱀? 뭐 이런 벌레. 비바리움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기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옆에는 뭐, 이제 뭐, 당연히 하실 거고요. 이런 것들 합니다. 이렇게, 요건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 그, 어항하고 화분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식물도 키우고 물고기도 살고, 이렇게, 난 전시회 때 냈었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제가 심사위원이어가지고. 아유. 저한테 줄 수 없어서. 심사위원 상이시군요. 안 낼라 그래서 심사위원이니까 안 낼라 그랬었는데 그 심사위원장이 와서 보더니 이거 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갖다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예. 식물. 예,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식물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뭐 도시농업 이야기도 좀 했고요. 저는 집에서 식물을 내가 기르는 것, 한 식물 하나를 딱 기르더라도 그게 이 지구의 녹색의 점 하나를 찍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식물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기르면서 얻는 효과는 어쩌면 내가 들이는 노력 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물 하나라도 화분 하나라도 집에서 좀 기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 우리 지금 정원 같은 거 제가 가까워 와서 걱정되는데 물을 여름에는 매일 줬는데 예. 요새 같은 날씨에 제가 물 주려고 땅이 딱 한
좀 습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전 병원 같은 경우는 요즘 날씨에는 가을에는 물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니까 뭐 그보다 더 띄엄띄엄 주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좀 오래된 나무들, 네. 오래된 식물들이 있는 데는 뿌리가 상당히 밑으로까지 많이 뻗어가지고 사실은 표면에 없어도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뿌리들 흡수해서 이게 좀 살 수 있으니까 더 자주 안 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정원에도 보면은 똑같은 식물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에다가 바로 심은 식물하고 어떤 용기에다 담아놓은 식물하고 사는 게 달라요. 얘들은 금방 좀 오래 못 가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흙 안에서 서로 공급해주고 보충해줄 수 있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흙의 조건, 토양 조건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물도 딱 떨어지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가지고 화분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관리가 더 신경이 쓰이고 그냥 바닥에 있는 것은 뭐 산에 가면 있는 나무나 이런 경우는 뭐 인간이 물 안 줘도 잘 살잖아요. 아마 요 앞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오래된 그래도 한 몇 년씩 된 나무들은 그냥 물 안 주고 있어도 잘 살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 요새 도시에 벌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들을 삼고 있는데요. 이 조그만 정원에 벌통을 놓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가능한가요? 어떤 걸까요? 도시에만 벌이 없을 뿐 아니라 시골에도 네. 막 벌이 많이 죽고 벌 위기예요. 그 벌이 사라지면은 식물이 수정하고 결실을 맺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고 어려워지죠. 또 식물이 결실을 못 맺으면 인간이 먹을 게 없어지기도 하고 식물이 가장 1차적인 생산자잖아요. 먹이 사슬 고리에서 벌 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작은 공간에 벌을 놓는다. 얼마나 많은 벌이 날라올지 그리고 이 벌에 지나가던 행인이 쏘인다 만약에 그러면 그 민원을 감당할 자신이 요새 도시 벌통할 때 옥상 위에 올려놓는 운동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원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벌이 날라올 수는 있지만은 벌이 사람한테 유해를 안 가한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 말벌은 어떻게 말벌은 한 마리가 나타나면 바로 어떻게 퇴치를 시켜야 돼요. 그 말벌이 나타나면은 꿀벌 다 이게 잡아먹고 상당하게 잘라 죽이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딱 비행을 하고 가면은 자기 벌들한테 동지들에게 다 연락을 해요. 저기 가면은 정말 먹을 게 풍부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유토피아다. 다 일로 와. 나를 따라.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말벌을 오면은 초기에 어쨌든 막아줘야 되고요. 같이 살고 싶지만은 같이. 말벌한테 쓰면 잘못하면 예. 뭐 그리고 벌통을 놓는 건 생각을 많이 해라. 예, 불가능한 거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놀 수는 있으나 그 벌들이 모여지면서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만약에 입힌다라면은 그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 아까 그 난꽃 향이 예. 궁금해서요. 차를 이렇게 좀 마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차에서 난꽃 향이 난다고 해서 예. 저는 난꽃 향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청향이나 감향이나 이런 것들이 예. 흔히 또 분류를 할 때 흰색 꽃 향이랑 붉은색 꽃 향이랑 이렇게 분류를 또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청양 같은 경우에는 흰색 꽃에서 나는 아니죠. 그 청향이 오히려 붉은색 계통과 그린색 계통, 한란이 보통 약간 그린 녹색 계통과 적색 계통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색깔로 향이 달라지는 구분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난 잎을 띄워서 차를 마시는 분들 좋죠. 우리나라 고 문헌에는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그 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어요.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 누구죠? 예? 허황호. 저기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 온 사람들을 다 오는 걸 김수로 왕이 알았잖아요. 예? 뭐 앉아서 천리를 내다봤는지 지금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는 바닷가에 나가서 맞았잖아요. 그리고 허황옥이 같이 온 사람들
접대를 할 때 내놨던 게 난차예요. 삼국유사의 그 신라 봉기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난에 관한 문헌 중에 난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난 꽃잎으로 차를 띄워 마실 때는 집에서 무궁회로 기른 난이어야 돼요. 시중에서 파는 난들은 대개는 막 벌레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약 많이 줍니다. 그리고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이 그 꽃 있는 난을 원하잖아요. 동양 난을 살 때. 그런데 모든 생물은 그렇듯이 나는 1년에 한 번 꽃을 펴요. 여름에 꽃을 피우는 난이 있고 겨울에 꽃을 피우는 난이 있고 봄에 꽃을 피우는 난이 있어요. 출란 같은 경우에는 봄에 꽃을 피우고 한라는 겨울에 꽃을 피우고 그런데 1년 12달 꽃을 원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꽃을 계속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8일 정도를 물을 안 줘요. 한 방울도. 나한테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난이 느끼도록.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남산 위의 소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솥방울을 많이 다르면 고사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종족을 막 번식시키고 죽으려고. 네. 난이 나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딱 말리고 소위 호르몬제를 쭉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마구 흡수해서 막 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꽃이 차를 마시기에 적합하진 않죠. 그렇게 나온 애들은 향도 없어요, 사실. 그 난 향을 못 맡았다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런 난들을 시중에서 받아봤을 때 향이 주로 없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겨울에 나오는 난 중에서 보세란이라고 있어요. 이파리 넓은 난인데 새를 알린다 해서 알릴 보자 새의 새자를 써서 보세란인데 이 난 같은 경우에는 향이 아주 좋아요. 걔들은 약 안 쳐요. 왜냐하면은 보세란은 여름에 상품으로 내질 않거든요. 겨울에 딱 고철에만 내요. 약을 안 쳐요. 그래서 걔는 향이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의 후각이 보세 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후각도 다 다른 모양. 어떤 냄새에 대해서 못 맡는 기능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저도 많이 취급하지만 저희 집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세향을 생전 못 맡아봤다는 꽃으로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아까 난 꽃 피게 하는 거는 거의 고문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반려식물을 하시고 생태 농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양육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반대하는 운동은 따로 없고요. 왜냐하면은 주로 식용으로 그걸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도 물건을 살 때는 꽃이 있는 아이를 찾아요. 꽃이 있는 아이를 찾고 또 아까 동양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금빛 무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애들이 귀하다 그러고 키가 좀 짧은 애들이 귀하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아이만 찾아요. 그러다 보면 걔한테 외화제를 막 투입을 해요. 키가 안 크도록. 그러면은 키가 안 크는 대신 어떤 엽록소가 줄어들고 이런 금빛 색깔들이 더 화려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원래 자생종으로 이렇게 좀 키가 크고 이런 애들은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다 도태돼 버리고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그런 걸 찾으니 어떻게? 찾으니 그 농가는 필요에 따라 맞춰요. 제가 예전에 농민들 심포지엄 하는 데 가서 대표 발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약 치지 마라. 자연계하러 꽃 올려라. 그랬더니 그 심포지엄에 왔던 농민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진짜 자연계하러 꽃을 올렸어요. 꽃도 훨씬 길고 이뻐요. 훨씬 더 동양난인데 색깔은 이쁘고 향도 나고. 그랬는데 경매장에 딱 나왔는데 약쳐가지고 꽃 많이 나온 아이의 반값이 나온 거야, 낙찰가가. 저한테 와서, 신 선생, 당신 말 듣고서는 나 그렇게 했더니, 나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소비가 좋은 상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소비자들이 잘 요구하고,
소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죠. 자본주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사람들의 심리는 당장 이쁜 거, 당장 좋은 것만을 쫓아가는, 그리고 자본의 그 어떤 그 운동이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이런 폐해가 나타난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점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조금만 줄이고, 나의 편리함을 조금만 줄이면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 네, 거기 끝내시기 전에 선생님 사진 안 찍으셨죠? 사진 찍었죠? 우리 이거 찍으셨어요, 맞죠? 네. 뭐 또 질문하실 분들 없으실 것 같네요. 너무 선생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요. 하여간 이번에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많은 분 아니더라도 한 분이라도 소중합니다. 예. 예. 또 너무 진지하게 10분 이상 있는 것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